2020년 9월 7일 월요일. 2008년 금융위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답니다. 그때 저는 경매 공부를 위해 경매 법원을 시찰하고 집에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지인과 식당에 갔었는데 코스피가 100포인트가량 빠져있는 소식을 그곳에서 듣게 되었어요. 지인과 함께 있었기에 식사를 하긴 했어야 했는데 그 밥은 제게 맛있는 밥이 아닌 쓰디 쓸고 거칠고 거친 모래알 같은 밥이었죠. 아무 대책 없이 맞이하게 된 금융위기는 제게 아주 큰 교훈을 주었답니다. 알아야 한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어차피 터질 위기였다면,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가 진행될지, 과거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공부를 하기로 했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읽게 되면서 금융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게 되었답니다. 현재 금은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 뜻은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달러의 위상이 격화되어 안전자산인 금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는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게 되었고 시중에 풍부해진 달러의 유동성에 의해 주식이나 부동산, 금, 구리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답니다. 이 책에는 지금 미국의 금융상태의 허와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허와실이 미국에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 가짜뉴스와 정보에서 진짜 돈과 자산을 지켜라. 로버트 기요사키 지음. 다시 학교로 돌아가다. 가짜와 싸우기. 1973년 1월 우리가 탄 비행기가 캘리포니아 노튼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 비행기의 탑승객은 베트남에서 귀환하는 200명의 병사들이었다. 나는 그중 해병대원 16명을 인솔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반전 시위대였다. 짐 가방을 찾은 부하 병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을 때 나는 한 사람씩 악수를 나누며 무사히 돌아가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베트남에서 함께 복무한 사이였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귀한 병들이 게이트로 다가갈수록 시위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도 내심 겁이 났다. 동료 병사들의 얼굴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서리고 있었다. 같은 미국인인 반전 시위대를 대면하는 것은 적군인 베트공들과 맞닥뜨리는 것보다 더욱더 두려운 일이었다. 적대감을 발산하고 있는 시위대를 뚫고 지나가기 전에 병사들에게 뭔가 격려의 말을 해줘야 했다. 나는 게이트 바로 앞에서 발을 멈추고 그들에게 말했다. 저들이 바로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 싸운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시위의 자유를 위해, 저들이 우리를 아동살해범, 강간범, 살인자라고 부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거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격려를 주고받은 다음 침을 뱉으며 고함을 지르는 군중을 헤치고 게이트를 나왔다. 그 뒤로 다시는 그 병사들을 만나지 못했다. 가난한 아빠의 조언. 나는 운이 좋게도 오하우에 있는 아버지의 집과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하와이 카네오해에 있는 해병대 항공기지에 배치되었다. 제대까지는 아직 1년 반이나 남아 있었다. 가난한 아빠는 나를 두 팔 벌려 반기고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분은 내가 해병대에 남을 것인지 민간 항공사에 취직해 조종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더드 오일사로 돌아가 3등 항해사로 유조선을 몰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분에게 미래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다고 말했다. 교육자인 아버지는 당신처럼 석사나 박사학위를 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몇 달 후에 나는 하와이 대학 야간 MBA 과정에 등록했다. 부자 아빠의 조언. 부자 아빠도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는 기뻐했다. 내가 산 금화를 보여주며 금을 사기 위해 적지로 들어간 이야기를 하자 그분은 그저 정신 나간 녀석이라고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상의했을 때 부자 아빠는 부동산 투자를 하렴 이라고 말했다. 나는 부자 아빠와 닉슨 대통령과 근본이제 폐지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분은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편지에 적은 조심하렴, 세상이 바뀔 거다 라는 문구가 무슨 뜻인지 설명했다. 부자 아빠는 미국 달러가 앞으로 영원히 100% 부채가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었다. 닉슨도 혹은 다른 어떤 지도자도 근본이제를 다시 부활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금이 뒷받침되는 금태환 달러는 80%의 부채와 20%의 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물었다. 부자 아빠는 돈이 빚이라고 말했다. 그건 돈이 만들어질 때마다 빚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란다. 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더미에 앉으라고 부추길 것이라는 의미지. 사람들이 빚을 지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부자 아빠는 달러가 금으로 뒷받침되던 시절에 빚을 이용해 부자가 되었다. 1973년에 그분은 달러가 100% 부채가 되었으니 자신이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부자 아빠는 그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신용카드 갖고 있니? 네, 내가 대답했다. 기지에서 발급받았어요. 부자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해줬어? 네, 장교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요. 부대 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재미있구나. 부자 아빠가 씩 웃으며 말했다. 왜요? 내가 물었다. 그게 바로 돈을 만드는 방법이거든. 너의 신용카드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다. 은행에도 돈을 넣을 필요가 없지. 내가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어디선가 돈이 뿅 하고 생겨난단다. 나는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었다. 이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래서 편지에 세상이 곧 바뀔 거라고 쓰신 건가요?
부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뀔 거란다. 수백만 명이 빚을 이용해 집을 사고 자동차를 구입하겠지. 그렇지만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질 거야. 나는 부자 아빠에게 물었다. 그래서 저더러 부동산 투자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빚을 돈처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요? 부자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부동산은 모든 부의 근간이란다. 금이나 은과 같지. 리얼이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왕실의 소유라는 뜻이지. 왕족들은 늘 토지와 금, 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다. 부자 아빠는 말을 이었다. 빚을 돈처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빚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너는 부자가 되고 똑똑해질 수 있을 거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빚으로 부채를 산다면 다른 수백 수천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처럼 평생 동안 은행을 소유한 왕족들을 위해 일하고 빚을 갚기 위해 가짜 돈을 위해 일하게 될 거다. 나는 조용히 앉아 금을 소유하면 범죄자가 되는 법 규정을 생각하고 있었다. 빚으로 진짜 왕실의 자산을 사들일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만일 제가 빚을 지지 않기로 선택하면요? 부자 아빠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편이 현명할 게다. 빚을 돈처럼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지 않으면 최대한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지. 빚은 아주 위험한 도구거든. 장전한 총과 같아서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보호할 수도 있단다. 나는 부자 아빠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가 빚을 돈처럼 이용하는 법을 배우면요? 부자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호텔 보이지? 너는 내가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100만 달러짜리 호텔을 샀다고 생각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100만 달러도 들이지 않고 이 호텔을 손에 넣었단다. 만약에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낸다면 이 건물이 10년 만에 또는 10년 안에 얼마로 오를 것 같으냐? 모르겠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돈을 저축하면 10년 안에 이 호텔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나는 그 질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로 알 수가 없었다. 너의 해병대 동료들이 민간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일하면 10년 안에 이 호텔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번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부자 아빠는 계속 말했다. 일본인 관광객들도 점점 더 많이 오고 있다. 그들은 돈이 많지. 와이키키와 하와이의 해변들을 사들이고 있어. 너는 그 일본인들을 위해 일하고 싶니? 네가 10년 만에 또는 10년 안에 와이키키에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니면 10년 안에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씩 부자 아빠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한테 부동산 투자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부자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란다. 더구나 나도
아직 학생이지. 항상 수업을 듣는단다. 전문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학생이 되어야 한단다. 빚을 돈처럼 이용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게임이거든. 평생 배울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빚으로 부동산을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단다. 부자 아빠의 말을 들은 나는 잠시 생각을 해봐야 했다. 나는 학교가 싫었다.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니 그다지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내 주저함을 느꼈는지 부자 아빠가 말했다. 너는 조종사잖니? 항상 비행 훈련을 하지 않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벌써 5년째 헬기를 조종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특훈을 받고 어려운 기술을 연습하지요. 그래, 부동산 투자도 똑같지. 나도 항상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란다. 그래서 이 호텔을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모노폴리 게임과 똑같단다. 너와 마이크가 어렸을 때 나는 작은 초록색 집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빨간색 호텔을 갖고 있지. 내가 꾸준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야. 한참 뒤 나는 입을 열었다. 부동산 투자 강좌에 등록할게요. 부자 아빠가 빙그레 웃었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MBA 과정. 내게는 두 아빠가 있었다. 가난한 아빠는 내게 학위를 따라고 말했고 부자 아빠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들으라고 말했다. MBA 과정에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해병대에는 고등교육 담당 장교가 있었기에 그저 그의 사무실에 가서 서명만 하면 됐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세미나는 해병대에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발품을 팔아 찾아봐야 했다. 해병대에는 주식 투자 강좌는 있었지만 부동산 투자를 가르치는 곳은 없었다. 빚을 돈처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나는 부동산 강좌를 듣고 싶었다. 2달 후 나는 하와이 대학의 MBA 과정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2번 저녁 시간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대학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비행학교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비행학교에서는 진짜 조종사, 즉 진짜 교사한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짜 교사에게서 수업을 듣고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했다.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수록 교관들의 실력도 향상됐다. 우리는 교관들과 함께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비행학교 교관들은 5학년 담당이었던 1, 2 선생님과 비슷했다. 그들은 학생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똑똑해지도록 독려했다. 첨단 무기 훈련은 그보다 더 흥미로웠다. 무장 헬기를 조종하는 것은 일반 헬기를 조종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전투 조종사들이 익혀야 할 전략 전술도 기존에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를 가르친 첨단 무기 훈련 교관은 방금 베트남의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이었다. 여러 무기와 기관총, 로켓을 발사해야 할 때면 교관들이 먼저 시범을 보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목표를 맞추는데 실패해도 낙제하지 않았다. 교관들은 그저 선회해서 다시 시도해봐 라고 말할 뿐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했다.
교관들처럼 날며 능숙하게 표적을 맞힐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했다. 그래서 나는 비행학교를 사랑한다. 우리를 가르친 교관들은 진짜 교사였고 진짜 전쟁에 대비해 우리를 훈련시켰다. 나는 교실에 가만히 앉아 강의를 듣기만 하는 MBA 과정을 좋아하지 않았다. 꼭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폭발하고야 말았다. 당신 진짜 회계사이긴 합니까? 나는 회계학 강사에게 물었다. 네, 그가 대답했다. 회계학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 쏘아 붙였다. 학위가 있다는 건 압니다. 실제로 회계사로 일해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강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난 대학원 조교예요. 회계학 석사인데 지금 박사과정에 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회계사신가요? 강사가 되물었다. 아니요. 그러면 왜 나한테 진짜 회계사냐고 물은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빤히 보여서요.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교과서 이론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는 부자 아빠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회계 수업을 받았다. 회계사는 아니지만 수년 동안 부자 아빠의 진짜 회계사와 일하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MBA 강사가 실제가 아닌 이론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미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대학 캠퍼스에서 해병대원은 그리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의 시간에 강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내 평판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터였다. 회계사가 될 생각인가요? 강사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사업가가 되어서 회계사를 고용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회계사한테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겠지요.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방금 물어봤잖아요. 진짜 회계사냐고. 실제로 회계사 일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강사는 갑자기 눈부신 헤드라이트를 마주친 사슴처럼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종이 울렸고 수업은 끝났다. 마케팅 수업. 나는 MBA 과정 중에서 마케팅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수업 계획표에 따르면 뛰어난 마케팅 기재가 그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 나는 드디어 전문가에게서 배울 기회가 왔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앉아 있었다. 그렇지만 수업은 어김없이 실망스러웠다. 나는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실제 마케팅 경험이 얼마나 있나요? 마케팅 기재는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가게에 오면 필요한 지식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운영하는 자전거 점포는 넓이가 150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가게였다. 2번의 토요일 동안 우리는 그의 자전거 점포를 연구했다. 강사는 우리에게 마케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판촉 기술을 가르쳤다. 자전거를 어떻게 세워 전시할 것인가, 선반에 어떤 부대용품을 놓고 받침대에는 어떤 의류를 배치할 것인가 등등. 판촉에 대해서라면 나는 부자 아빠의 호텔 선물 가게와 레스토랑에서 도제로 일하며 이보다 훨씬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그가 우리에게 마케팅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상점을 겨우 하나밖에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케팅이 아니라 지역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내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강사의 점포에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마케팅 과정의 일환으로
그는 수업 중에도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고 많은 학생들이 새 자전거를 구입했다. 부자 아빠에게 새로 산 자전거와 허접한 마케팅 강사와 그의 작은 가게에 대해 말하자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다. 너희 마케팅 강사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구나. 자신을 마케팅의 귀재로 대접해주는 학교에서 강좌를 가르치고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자기 가게를 방문하고 또 연구하게 만들고 있잖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뭐지? 너와 다른 학생들이 거기서 자전거를 샀다는 거란다. 그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마케터야. 어쨌든 그건 좋은 자전거였다. 나는 거의 날마다 그 자전거를 타고 항공기지의 비행 대기선을 돌아다녔다. 그 마케팅 강사는 진정한 마케팅의 귀재였다. 부동산 세미나. 나는 어느 날 TV를 보다가 투자금 없이 집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며칠 뒤 나는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와이키키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공짜 세미나에 앉아 있었다. 이 세미나의 상품은 부동산 투자 강좌였고 나는 $385를 내고 3일짜리 주말 세미나에 등록했다. 2달 후 캘리포니아에서 강사가 도착해 사흘간의 강좌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내가 학교나 강의실을 벗어나 처음으로 참석한 세미나였다. 가난한 아빠는 학교 교육을 신뢰했다. 그분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모두 사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일부 세미나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학교도 마찬가지다. 부자 아빠는 오직 세미나에만 참석했다. 그분은 세미나가 기간이 짧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분은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생겨 그에 대해 배우고 싶을 때면 세미나에 참석했다. 학위를 따려는 것도 아니고 알아보기 힘든 약어가 박힌 수료증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정부나 기업에 고용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함들을 영광의 배지처럼 달고 다닌다. 워런 버핏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게 별로 비밀도 아니지만 사무실에 대학 졸업장을 걸어두지 않는다. 반면에 그는 자신의 책상 뒤쪽에 데일 카네기 대중연설 강좌 수료증을 자랑스럽게 걸어두고 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버핏에게 있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달달거리지 않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기술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진짜 부동산 교사. 공짜 세미나에 참석했던 300명 중에서 3일짜리 강좌에 등록한 사람은 30명가량이었다. 강사는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었다. 가볍고 격식 없는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깔끔하고 보기 좋았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어도 몸에 걸친 캐주얼한 코트와 바지, 구두는 무척 비싸 보였다. 그는 진짜 부동산 투자자처럼 보였다.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와 옷 매무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물어보라. 대부분의 군인들은 주름 하나 없는 군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항상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는다. MBA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평범한 선생님 같았다. 돈을 잘 버는 것 같지도 않았고 초라하고 꾀재재하고 촌스러워 보였다. 마치 옷을 잘 입은 히피들처럼 말이다. 아마 실제로도 상당수가 진짜 히피였을 것이다. 부동산 세미나를 가르치는 이 진짜 강사는 실제로 그가 투자했던 부동산과
재정 기록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재무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말해주었다. 또 그가 돈을 잃은 투자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무슨 교훈을 배웠으며 그 실수가 어떻게 그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진짜 백이었다. 그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 거기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에게 자전거를 파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 강사는 도덕적으로도 투명했고 자신의 공인 재무제표도 보여주었다.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세미나를 하는 대가로 강의료를 받긴 했지만 굳이 돈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사흘 동안 그가 진짜 부동산 투자자로서 24년 동안 경험한 진짜 부동산 거래와 문제점, 진짜 장애물과 사기꾼들에 대해 배웠다. 그는 우리에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부동산 투자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법을 가르쳤다. 매도자와 은행, 투자자들에게 각각 돈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는 투자금 없는 거래를 협상하는 법을 가르쳤다. 세미나가 거의 끝나갈 즈음 학생들은 들뜨고 흥분해 있었다. 방 안 가득 뜨거운 열기가 넘쳐 흘렀다. 나는 왜 부자 아빠가 종종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2시간은 이제껏 배운 내용에 대한 검토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되었다. 세미나를 마치기 직전 강사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강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리둥절해졌다. 강사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학습은 현실 세계로 나갈 때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90일 동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100개의 부동산을 선별해서 각각 짧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투자할 만한 최고의 부동산을 선택하십시오. 진짜로 부동산을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돈이 없더라도 그걸 구입하고 싶은 열정과 에너지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30명의 학생들은 몇 명씩 그룹을 지어 90일 안에 반드시 이 과제를 완수하고자 다짐했다. 하지만 짐작하다시피 부자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현실의 삶이다. 아마 실제로 그 과제를 끝까지 완수한 사람은 30명 중에 3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부자가 되려면 지독한 노력과 단련이 필요하다. 90일이 끝나갈 무렵 나는 100개의 부동산 중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우이 섬 해안가에 위치한 침실과 욕실이 각각 하나씩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파산한 까닭에 은행이 물건을 최대한 빨리 헐값에 처분하고 있었고 아파트의 가격은 겨우 $18,000였다. 내게 필요한 것은 10%의 계약금 뿐이었다. 나머지는 은행이 알아서 융자를 해줄 것이었다. 나는 곧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1,800를 마련했다. 그것은 투자금 없는 부동산 거래였다. 나는 100% 빚으로 부동산을 구입했고 그 자산은 한 달에 $25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 주었다.
그것은 또한 무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였다. 왜냐하면 내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00% 빚으로 매월 $25의 순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에 나는 MBA 과정에서 자퇴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맞다. 그들은 무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나 그들의 부모님이 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다. 가짜 교사와 진짜 교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가짜 교사는 책과 강의를 통해 가르친다. 하지만 세상이야말로 진짜 교실이다. 진짜 교사는 자신이 실제로 겪은 경험과 실수를 통해 가르치며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독려한다.